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말이죠. 갚을 날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자기 유일한 재산, 뭐 집 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휙 팔아버렸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진짜 황당하잖아요. 네, 정말 화도 나고 이런 경우에 당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 이게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이런 상황을 다룬 법률 블로그 글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건데요. 이거 민법에도 있는 꽤 강력한 권리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채권자 취소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또 왜 중요하고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는지 그 핵심만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채권자 취소권,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돈 갚을 사람, 그러니까 채무자죠. 이 채무자가 채권자, 즉 당신 같은 분을 해칠 걸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다른 데로 처분하는 거예요. 뭐 팔거나 주거나. 아, 일부러 해칠 걸 알면서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사해행위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잠깐 그 계약 취소하고 재산 원래대로 돌려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아하, 일종의 채권자 보호 장치군요. 맞습니다.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막 빼돌려서 채권자가 돈 받을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 이걸 방지하는 데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회수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는 그 채무자 재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책임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려는 거죠. 안전망. 네. 그래서 재산을 원상복구시켜서 나중에 뭐 경매 같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놓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권리를 쓰려면 어떤 조건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하나요? 퍼즐 조각 맞추듯이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일단 객관적인 요건부터 보면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뭔가 법률 행위를 해야 해요. 매매 계약이든 증여든. 네, 법률 행위. 그리고 그 결과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줄어들어서 당신 같은 채권자가 돈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바로 그 사해 행위가 명백해야 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조건이에요. 재산이 줄어서 돈 받기 어렵게 되는 것.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 사정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아, 마음속까지요? 네. 먼저 채무자 스스로가 이걸 알아야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가 손해보겠는데 하는 그 인식. 이걸 사해 의사라고 하는데요. 사회의사?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는데 또는 그 수익자로부터 또 넘겨받은 사람, 전득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까지도 이 거래 뭔가 좀 이상한데? 채권자한테 해가 가는 거 아니야?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악이라고 해요. 아, 받은 사람도 알고 있어야 한다. 네. 만약 이 수익자나 전득자가 정말 몰랐다면, 그러니까 선이라면 안타깝지만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좀 채권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악의를 증명하는 게 소송에서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도 딱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소송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소송 상대를 채무자가 아니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즉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삼아서 제기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돈은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건데. 그게 우리 법원이 이 취소의 효과를 좀 제한적으로 보거든요. 상대적 효력설이라는 걸 따르는데 쉽게 말하면 취소의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와 그 상대방, 즉 수익자나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좀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취소의 결과도 좀 특이한데요. 법원이 오케이, 그 거래 취소 이렇게 판결을 내려도 그 재산의 소유권 등기가 자동으로 채무자 앞으로 휙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 법이 등기 같은 형식을 중시해서 그런데요. 형식주의. 취소가 되면 채무자는 수익자한테 내 재산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러면 당신 같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그 돌려받을 권리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 같은 걸 해서 돈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좀 간접적이죠. 와, 정말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군요. 마지막 보루 같긴 한데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네요. 근데 아까 들으니까 시간 제한도 엄청 엄격하다고 하던데요.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권리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법에 제척기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시간 제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척 기간 얼마나 짧은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끝입니다. 첫째는 채권자가 이거 사회행위구나 하고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1년이요. 굉장히 짧네요. 네, 아주 짧죠. 그리고 둘째는 문제의 그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입니다. 안 날로부터 1년,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끝. 맞습니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지체 없이 바로 알아보고 대응해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군요. 그럼요. 이 제척 기간은 뭐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것도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그 기간 몰랐어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채권자를 위한 정말 강력한 무기이긴 한데 쓸 수 있는 조건도 꽤 까다롭고 무엇보다 시간 제한, 이 제척 기간이 아주 짧고 엄격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당신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일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당신이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 입장, 그러니까 수익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때 혹시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 거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 다른 채권자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는지, 거래 이면까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주의 환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 안전성 문제죠. 그렇군요. 거래 상대방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악이, 그러니까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랑 그 재산 받은 사람이 진짜 작정하고 입을 맞추고 서류 같은 것도 다 정상적인 거래처럼 완벽하게 꾸몄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게.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속마음, 그 악의를 법정에서 증명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점이 사실 어쩌면 이 법 조항 자체보다 더 넘기 힘든 가장 큰 현실적인 벽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